댓글에 항공산업과 관련된 분석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일단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위해서 산업 분석을 하려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뭔가 자세히 두져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난망하고요.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개미들이 그것들을 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낙폭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배당도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배당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EPR은 4월 임대료 연체가 되면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이 전면 중단됐죠.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게 크루즈인데 이것도 많이 샀다고 그랬거든요, 개미들이. 근데 문제는 부채 발생하고 부채 발행하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증자를 통해서 60여 달러를 조달했는데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낙폭 과대주가 그렇게 낙폭 과대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단타로 하셔야 돼요. 방망이 짧게 잡고 하셔야지 길게 잡고 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임대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했는데 배당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좋아요. 분기별로 계속 배당을 쭉 해줬는데 배당 수익률이 1%대 넘고 2%대 넘고 최근에 낙폭 과대로 인해서 5%까지 왔는데 이 이후에 배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모르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 현금 확보가 혈안이 돼서 글로벌 기업들이 배당 중단하고 정크본드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델타항공도 여기 보시면 델타항공은 지난달 대출과 채권 발행을 통해 30달러 금융을 자금했는데 이것도 델타항공이 5년 동안 만기 7%의 고이율 이자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델타항공이 배당을 원하면 주식이 아니고 채권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연방정부에서 달러 대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한 판단에 따라 정크본드까지, 그러니까 연방정부에다가 돈도 요청했는데 정크본드까지, 그러니까 이 더블 B에 대한 정크본드까지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델타항공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큰 기업인데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셀 수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 이제 김현석 월스트리트 나오고 보면 대량 파산 사태 앞두고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제 개미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금융 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델타항공에 구제금융을 줬는데 그걸 주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고. 그러면 주식이 희석되겠죠. 그러면 기존 주주가 지분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이 기존 주주는 발생할 수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부에서는 아예 기존 주식을 모두 감자하고 정부가 구제금융을 넣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예전에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제가 어떤 기업인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서 10대1 감자 이렇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지분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죠. 물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은 안 물리고 상대적으로 5대1 감자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당이나 그 다음에 낙폭 과대주를 사서 나중에 대규모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회로 미국의 규모가 큰 어떤 기업들을 사시는 전략을 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전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옳고 그름, 그 다음에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이런 곳에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실 거라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우려해야 되는 건 파산하고 감자입니다. 자, 일단 중국 얘기를 하면요. 크게 지금은 중국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 양회가 28일까지인가요? 이제 진행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일단 성장 목표는 제시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1,000조 원의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1,000조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장 목표를 제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국 정부 당국이. 일단 1,000조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 반응으로 끝나겠죠. 이 결과가 현실적으로 지표들이 보여야만 추세를 유지할 건데 일단 단기적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에 답은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공화당이 실업급여를 삭감해서 일터로 복귀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해고당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는데 이걸 삭감해버리겠답니다. 여기 소상공인 3조 달러 추가 지원안도 보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추가 지원하자고 민주당에서 막 얘기하는 것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 반대라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이 정치적 행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땜빵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만약에 무한정으로 정부에서 돈을 준다면 그건 공산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런 형태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수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연방정부한테 전부 다 달라고 지금 땡깡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75%는 보존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네, 그거 안 돼요. 25% 채워서 100% 줘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러니까 주는 주대로. 이걸 또 커버하겠다고 연준에서 지방채도 주 정부 채권도 사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제롬 파월이 막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안 두렵겠습니까? 사실 잘못하면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주체는 사실 버냉키입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와서 주식버블도 만들어 놨고, 사실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주식이 폭락하는 걸 거예요. 주식 폭락은 사실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가게한테도 소비 위축을 양산하겠지만 기업한테도 좋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울 건데, 그 행동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주체는 버냉키고, 그 다음에 제닛 옐런이 거기다 약간 발을 얹었죠. 그런데 그거를 혼자 독박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려움을 표출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예전에 레이 달리오가 한 신용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분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깊은 것까지 심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도 그렇겠구나라는 감만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좋은데, 미국처럼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는 1930년에서 45년 발생한 경제금융위기하고 흡사하다고 진단을 했고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개인, 기업, 국가 어느 것도 저축이 없는 곳이라면 결국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부채를 내서 뭔가 쓰는 거니까 누군가는 그걸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1930년에서 45년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게 진영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1945년 이후 재분배를 눌러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극단 대립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봤죠. 이게 이제 극단 대립이라는 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국내 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미국 내에 그러니까 경쟁 주도의, 그다음에 기업 주도의 자본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소득과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이념 대립이라고 할까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이 쇠퇴하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에 있는 가운데 신흥국 등 달러 표시 채무를 상환하고 달러에 의한 물건 구입이 계속되는 하니까 기축통화의 지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달러를 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세계에서 결제가 되는 한은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디폴트라든가 채무 탕감,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 혹은 미국의 기업들의 디폴트가 발생하고 채무를 탕감해주고 미국 연방준비에서 달러를 계속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건 미국이 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영제국이나 네덜란드의 세력도 채무 확대, 통화 가치 하락으로 함께 일어났다고 설명했거든요.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냐면,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면 미국이 국력을 유지한다거나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달러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하게 되겠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계속 증가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신용도를 일정 수준 내줄 수 있는, 계속 어떤 신뢰를 확보하면서 계속 통화를 찍어내서 운영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국가가 발행할 수 있는 사이즈의 한도를 계속 결정합니다. 우리가 2011년도 8월 달에 그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글로벌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그건 5월 달부터 있었던 남유럽 금융위기, 2011년 5월 달부터 뭔가 스물스물 커지기 시작했던 남유럽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S&P인가요? 무디스인가요? 어디선가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그게 뭐 때문에 강등된 거냐면 그 부채, 국가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위기에 봉착했었거든요. 그때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의 그 부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은 무한대로 뭔가 돈을 찍어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려운 거예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걸 표출하고 정부에다 계속 재정 지출을 하라고 연준 의장이 과거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금기를 깨고 막 푸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곡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이제 투기채권을 마구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투기채권을 마구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채권을 마구 사지는 못해요. 다만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그 제스처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조금 일정 수준만 건드려 놓고, 이게 투자자들 혹은 그 시장 참가자들한테 이 안정권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만 취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대규모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내 생각에 페드는 고수익 채권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같아요. 이는 좀비 기업의 망령을 불러 미국 경제를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정도를 거쳤잖아요. 90년대 초반에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 일본의 장기 침체기의 특성과 정책에 관련된 대응이라고 하는 이 네 분의 연구원들이 내신 그 연구 보고 자료인데, 이걸 보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장기 침체를 한 내용 중에, 원인 중에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그다음에 금융 부실 채권 처리 미흡 등으로 90년대 일본 금융기관의 취약성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계속 청산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그 부실을 더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도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속도가 내는데. 그런 관점에서 부실을 청산하지 않는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비 기업을 계속 살려놓는다는 얘기는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채 매입이 단기적으로 신용시장 패닉을 진화할 수 있는 효과는 겨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가치를 깎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투자기업 워렌 버핏도 장기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패드가 저금리를 제공하면 경제 셧다운에도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데 빚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라고 걱정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이분 말이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투자회사 구겐함 인베스트먼트 스콧 마이드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는 패드가 불량 채권을 우량 채권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량 채권은 무한대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부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 금리를 계속 미국 시장이 유지해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보완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1보험사가 2000년대 전에서 8곳이 파산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 QE를 최초로 진행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QE를, 최초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진행했는데, 대규모 QE를 공격적으로 진행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 버냉키가 그 양적 완화의 제도를 계속해서 QE2, QE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용 팽창됐던 게 다 쪼그라들어서 신용 팽창이 완전히 조정이 끝난 상태 뒤에 신용이 팽창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버냉키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팽창된 신용이 안 줄었어요. 안 주는 상태에서 제롬 파월이 다시 재팽창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한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한정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이미 앞에 본 기사들이에요. 무한정으로 했다가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냉키가 무한정으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때하고 지금 그 액션을 취할 때하고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